277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278페이지에 모기지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기지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모기지론이 중요합니다. 모기지론 디딤돌 대출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무주택,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우리 저리죠, 저리. 자, 보시면 신청 대상, 부부 합산 총소득 6천만, 연봉 6천만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이하,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 전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세대 단위 계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시기, 소유권 등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됩니다. 집을 사고 나서 3개월 이내 해도 되고, 계약서, 우리 주택 자금이 자기 돈 1억밖에 없고 2억 빌려가 3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으면 이거 빌린 돈으로 구매 자금을 해도 써도 되죠. 자기 3억 다 해서 사고 나중에 빌리고 이런 게 아니지. 그치? 그 구매할 때 마차가 매매 계약서 가지고 신청해도 됩니다. 단 늦어도 소유권 등기 이후도 3개월 이내 하라 이런 뜻이래. 계약서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별 이것도 10년, 15년, 20년, 30년짜리인데 30년짜리가 금리가 높겠습니까? 10년짜리가 금리가 높겠습니까? 30년짜리 높겠죠? 대출 만기별로 다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소득 수준별 이것도 소득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서 고리다 저리다. 저 6천만 원이지 6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속에 다시 연봉이 2천만 원 미만 되는 사람, 4천만 원 미만 되는 사람이 나눠지겠죠. 저소득자에게 저립니까? 고소득자에게 저리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는 금융정책이니까, 정책금융이니까 저소득자에게 더 저리합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기 변동이다. 주로 이제 고정금리. 그 대상주택은 6억 이하입니다. 6억 이하. 국민주택 규모 당연하죠. 6억 이하. 살 때는 6억이다 이랬고 나중에 팔 때 양도할 때는 9억이다 이런 게 6, 9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이제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장기.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10년 이상을 장기라 한다. 그 다음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감 상환 이 두 가지 일단 대놓고 기할 필요 없고 조기 상환 수수료 있습니다. 그거 줄 거 넣으시고. 기한 이익 상실 민법할 때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요건 디딤돌 대출보다는 좀 더 금리가 높아요. 보금자리론 원래 모기지론인데 모기지라는 용어 자체가 파리, 사촌, 모기지다 보니까 이걸 인터넷 공모해가지고 보금자리론 명칭이 바뀐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뜻은 보금자리론 이는 부부 합산 연봉 7천만 원 이하죠. 오른쪽에 보면 고정금리 이자가 좀 더 높습니다. 6억 초과는 제외, 6억 이하는 마찬가지고 10년, 15년, 20년, 30년 여기도 원리금 균등상환, 체감상환, 최정상환 다 있고 조기상환 수수료 있다. 디딤돌 대출보다는 용어도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하고 어느 게 더 이자가 싸겠습니까? 그래서 디딤돌이 쌉니다. 첫 집 살 때 디딤돌로 밟고 올라오는 게 맞죠? 자, Q.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2004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단기, 중기, 장기채 다양한 모기지론 발행한다. 단기 상환 하락하면 상환할 돈이 없다 했잖아요, 서민이. 장기여야 되지, 장기. 그때 장기가 몇 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이라.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자산 채권 담보로 하여 주택자산증권 MBS 주택자산담보부 채권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주택 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아까 이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 발행한다 했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주요 업무는 주택자산 채권에 대한 지급 보정,
이거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그 최종 투자에게는 좀 이자가 좀 쌉니다. 이자가 좀 더 저렴해요. 보증료가 있으니까. 채권 유동화 현금화한다. 채권 보유 만기까지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그 다음에 4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이건 시험 안 나온다. 이거는 이제 스쿨론 백어드 시큐리티. 스쿨론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하고 그걸 채권을 담보 잡고 시큐리티 발행한 거예요. 이건 한국장학재단에서 하죠. 그 다음에 5번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도 한다.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자, 다음 페이지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하고 금방 했던 우리 모기지론하고 그 상대적 비교. 그 비교, 상대 비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우리 금방 봤던 모기지론하고 모기지론은 이걸 목돈, 예를 들어서 목돈을 2억을 차입하고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원금 균등상환 또 점정상환 이렇게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연금 이렇게도 출자지만 그대로 영어 리버스 모기지 이렇게 해서 출자하기도 합니다. 리버스 칸은 역모기지야, 역모기지. 우리말로 하면 역모기지. 역모기지. 저는 모기지론하고 현금 흐름이 거꾸로 흐른다 이 뜻이에요. 거꾸로. 역모기지. 역모기지. 자, 만 60세 이상. 보통 이제 70세 돼서 가입한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주택연금이 지금 그리고 우리 현 실무상 100세 통계로 산다고 보고 설정해 놨습니다. 제가 코피 나가지고 100살까지 살는지 모르겠다만 100살 사는 걸 전제로 해서 주택연금을 설정해 놨습니다. 건강관리 좀 잘하시면 120세도 가잖아, 그죠? 150세도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 70세 가입, 70세 벌어 물을 수 있는 벌어 놔두고 나중에 이제 못 벌 때 그때 이제 가입하거나 주택연금 가입. 연금 뭐 여러 종류 있죠. 이 주택연금도 있다. 마지막 노년에 가입하시가 70세 가입하시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약 한 매달 이게 한 80만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연령이 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으면 연금이 줄어들겠죠. 높으면 늘어날 테고. 요즘 시장이 별로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낮으면 연금이 줄어들고, 이 연령이 늘어나면 연금이 줄어듭니다. 그거 당연하지. 그래서 이제 이 푼돈을, 70세 가입해가 푼돈을 쭉 다 쓰고 사망하고 목돈을 갚는 거예요. 목돈을. 집 팔아가지고 목돈을 갚는 거지. 이게 주택연금이다. 쟤는 목돈을 빌리고 푼돈을 갚아나가는데 얘는 주택연금은 푼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또 사망하고 목돈을 집 팔아가 갚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모기지다. 모기지의 현금흐름 반대다 이런 거예요. 역모기지. 이걸 주택연금이라 한다. 자,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고 우측의 내용. 자, 281페이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건저당 설정일 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그 밑에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연소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돼 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적어가지고요. 우리 국민 아버지 최보람 씨가 연금 마케팅까지 텔레비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좀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재작년 4월 달에.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가 부부 기준 합산 9억 이하이면 되죠. 그 9억에 별표하시고 9억. 아까 모기지론 지수할 때 6억이 6억 이하인데 여기는 9억 이하. 집 팔 때 이제 팔아가 갚는 거니까 팔 때 9억이다. 6억 9억.
괜히 이게 시험 나와가지고 또 6하고 헷갈리가 6 찍어갖고 한 문제 차로 떨어지니까 1년 더 하면 보통 심하게 아니냐. 그 다음 저 밑에 대출금리 보시면 변동금리다. 이건 뭐 70세 가입해가지고 110세 돼버리면 앞으로 40년이죠. 엄청 기다 이게. 그 사이에 변화무쌍하니까 변동금리, 상대적으로 변동금리이다. 3개월 CD 기준금리도 있고 코픽스, 신규 취급 코픽스 기준금리를 책정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상금리, 더하기 가상금리인데 그 가상금리가 저렴해요. 가상금리가. 지금 현행은 이게 그때그때 바뀝니다만 1.1% 이렇게 정도. 가상금리가 1.1% 같으면 싸죠? 그 다음에 보전기한, 당연히 소유자 또는 배우자 사망 시까지. 그런데 이혼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 받을 수 없다. 이 바톤 연결시키면 곤란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급 방식. 종신 방식에서 종신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받는데 혼합 방식입니다. 종신 혼합. 중간에 목돈 필요할 때 50% 한도 내에서 목돈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목돈 다 쓰고 나면 당연히 연금이 푹 줄어들겠죠. 자, 다음 페이지.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과 확정 혼합 방식도 있다. 이건 내가 10년간, 15년간, 20년간만 받아 쓰겠다 이런 식이라. 확정기간 방식.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 여기에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 요놈 상환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 상환하기 위해서. 부채 상환하고 나면 떨어지겠죠. 연금 금액 대상이 줄어듭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대 방식에서, 우대 방식에 1억, 부부 기준 1억 5천, 이게 1억 5천 이하일 때는 한 17% 정도, 17% 정도까지는 연금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우대 방식. 원래 이제 이게 이 서민금융 차원에서 주택연금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시 서민 중에 서민 있잖아요. 이때는 17% 정도까지 더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연금을. 그러면 기아이면 1억 6천짜리 사는 게 좋습니까? 1억 5천짜리 사는 게 좋습니까? 1억 5천짜리 사는 게 좋죠. 기아이면. 응? 우대 방식. 혼합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월지급 방식이 정액형, 매달 7천만 원씩 줄게 이러면 정액형도 있고, 전후 후박 10년 동안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많이 주고, 전후 10년 지나와서는 후박 주로 누워 계시니까 박하게 적게 주는 이런 방식이 있다. 전후 후박.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 자, 대출금 상환은 정산 방법에서 주로 시험 출제 많이 했던 것이 너무너무 장수하셔가지고 주택 처분 금액이 4억인데 대출 금액은 5억이라고. 그럼 1억 부족하죠. 그때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합니까? 안 합니까? 상속 안 합니다. 그게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그거 별표 해놓으시고. 상속 안 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자식들이 부모님 주택연금 가입하시도 앞으로 빚질 일은 없으니까 많이 가입 권유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권유하는 게. 만약에 너무 장수하셔가지고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산으로 얻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보증료를 당연히 받겠지. 보증료. 지금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가령 이제 한국주택금융사가 보증인이라. 보증인. 보증을 써주고 아름이 엄마가 국민은행 가서 주택연금을 현금을 가져온다고요. 매달 받는데 그 가운데 보증을 써준 거예요. 보증. 정부에서 보증 써줬다 이 말이지. 보증을 써준 거예요. 보증료가 당연히 있지. 보증료. 자, 우측에 Q. 한국주택금융사에서 고령자,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용 자격은
보증 신청일 아닙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건재당 설정일 기준입니다. 요 자구가 수시로 조금씩 바뀌어요. 그것도 일단 틀리고 앞에 그 요약집에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말은 맞겠지.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등 다른 방법도 있다. 맞고, 담보가 되는 대상은 주택법상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에 1, 2, 3층은 상가고 그 위로는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되죠, 당연히. 당연히 됩니다. 다 가구는 된다, 안 된다? 꼭 주의하시게. 다 가구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다가구는 흔히 무슨 놈이다? 그렇죠. 원룸이죠, 원룸. 원룸은 월세 들어오잖아요. 그게 주택연금이랑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이 원래 19개. 방이 엄청 많죠, 이게? 방이 19개고, 상계층 이하고, 이 피로티 부분이고, 주차장, 뭐 상가, 방까지 넣을 수도 있고. 자, 이거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은, 이거 담보 대출도 많이 안 해주죠? 최우선 변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방 하나당 뭐 시골 같으면 1,700만 원씩 빼고 뭐 있잖아요? 그 최우선 변제 빼고 담보 가치 인증 비율이 상당히 낮죠? 그 한 시세 한 40% 정도 이렇게 대출 빌린다고, 40% 정도. 40% 정도 빌려가지고, 이거 부족하니까 또 보증금 방마다 보증금 다 왔잖아, 보증금. 월세 받습니다. 이게 자체가 연금이나 다름없는데, 그거다 다시 주택연금 가입해주면 얼마나 좋다. 원룸 임대업자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연금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구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가구. 원룸 안 된다. 다세대는 된다, 안 된다? 다세대야 당연히 되지. 다세대는 뭐 연립주택이니까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 뭐 최초 이건 별도로 시험 나오긴 무릅니다. 왜냐하면 연금 3종 세트가 새로 나오면서 보증료가 달라요. 다른 걸 이렇게 이리적으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이거 나올 때는 그 3종 세트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도 그때는 맞다 틀리다 이걸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따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는 이따 하는 것만 알면 돼. 몇 프로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 주택 가격을 초과할 때는 오래 살았지.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 안 해도 되지. 이건 뭐 확실히 우리 반장님 아시겠다. 그건 그 당시는 맞는데 지금은 용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자꾸 중간중간 개정이 많이 바뀌가 그래요. 학교론 속에 법이 엄청 많습니다. 법 개수 따지면 아마 제일 많을 기라. 근데 그 돈 관련만 시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 관련한 것만. 자, 그 다음 넘기시가. 부동산 투자자 리츠. 이건 제가 5, 6월달 요약집 할 때 한 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할 필요가 없다.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거기도 별표하시고요. 제가 애로운자 그가 대교 애도 자꾸 많이 들면 헷갈립니다.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애도 들었던 걸 들어야 돼. 그래야 반복 기억이 나지. 어디 이 안에 어느 게 뭐에 묻혀 있다가 깍 하면 툭 튀나고 이래야 되지. 이 애 들고 저 애 들고 하면 헷갈리가 그것도 혼란스러워요. 애 자체가 혼란스럽습니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가 대교. 그가 대교 해상도로 주식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우리 금융단에서 이 돈이 그가 대교 건설한테 한 2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갔다. 2조 원. 이 정도면 금융단 또는 금융기관 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얘가 이 그가 대교의 미래 통행료 있지, 통행료. 이걸 사업 수익 그걸 프로젝트를 담보 잡고 대출합니다. 자산 가치 담보 대출이 아닙니다. 우리 여태까지 했던 모기지롱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파트가 3억짜리 담보 잡고 2억 빌 중 있잖아요. 담보대출인데 그 담보대출이 아니고 미래에 이건 이제 미래 그가 되기 위해 통행료 받죠. 통행료. 만원씩 15,000원씩 뭐 받을 겁니다. 그 통행료 프로젝트 현금 수입 그놈을 담보 잡고 대출한 거예요. 좀 전에 지금 우리가 MBS도 이 2천억 담보 받고 1,500억 빌리고 이게 아니고 자산가치 담보 대출이 아니다 이지. 프로젝트 현금 미래 현금 유입 그걸 담보 잡고 대출한 거예요. 대출. 금융단 이게 약 한 1조 7천억 주면 돼요. 그 출자자는 조금 했겠죠. 적은 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금융권 이게 핵심이야. 금융단. 그래서 이 PF는 금융단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못 빌리면 공사도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도 PF 많이 하죠. 곳곳에 PF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태양광 하는 규모 큰 것도 예를 들어서 520억짜리 저 제도에 뭐 1336억짜리 연결시키 줬는데 그건 전부 다 PF 방식으로 다 기체를 이렇게 조그만 우리 집 원룸 옥상에 그거는 이제 개인 합작하는 거고 그것도 크고 중간에 크고 이런 게 있잖아요. 큰 거는 PF 방식으로 거의 다 합니다. 금융단 큰 돈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이해관계자가 시공사가 있고 이 시공사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겠지. 그 다음에 시행사가 있겠지. 시행회사 이렇게 해도 되고 시행회사 보통 이제 주식회사 그럼 주주 출자자 있겠지. 출자자 보통 이제 개발업자 이게 사업시행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도 T가 있다. 전부 다 T가 다 있죠. 땅 다 은행도 T 있고 뭐 다 T 다 있습니다. 그 돈 흐르면 잘 보시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 금융단이 저 막대한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가 에스크로우 계정 이게 분명해야 된다. 에스크로우 계정 제가 에스코트하고 같은 어인데 에스코트 우리 당신하고 결혼할 테니까 죽을 때까지 에스코트 신뢰성 있으면 결혼할게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책임질래? 에스크로우 계정 우리 에스크로우 계정은 우리 실무상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 우리 홈쇼핑에 물건 구매하죠. 그럼 그 특정 은행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 에스크로우 계정이 있으면 국민은행에 바로 돈이 들어가요. 내 카드 끌더라도 이거 들어갔다가 내한테 물건 배송해주고 에스크로우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은행이 한 일주일 후에 그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 홈쇼핑에 물건 살 때 텔레비 보고 사든지 인터넷 보고 사든지 뭐 스마트폰으로 옥션 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스크로우 계정 이게 철매야 돼. 끝까지 책임지고 이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이거 1조 7천억 지출한 사업비 지출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오지 현금 유입되는 것도 배분 문제도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결제를 위탁해 놨다고 위탁. 여기서 약속대로 그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급과 회수할 수 있도록 이게 턴턴히 있어줘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가니까. 자 보시면 한 장 넘기시가 294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당 프로젝트 자산이 담보다. 그러니까 이 그가대교 통인료 받는 프로젝트 미래 현금 유입 이게 담보지 일반 은행 대출처럼 자산 담보대출 이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상환 재원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 통행료, 프로젝트 현금 유입 이게 바로 상환 재원이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위험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프로젝트 실패하면 위험이 크죠. 담보 잡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고고라 고고. 고위험, 고수익. 보통 고리입니다. 고고. 상환 청구권 행사, 사업주에 대한 청구권 배제나 제한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실패했다고 하여 바로 이 금융권이 이 사업자한테 돈 내놔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반 우리 주식회사의 주주한테도 주주가 유한 책임이기 때문에 돈 내놔 소리 못하죠. 원리가 똑같아요. 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한 시행사에 출자하면서 사기당하는 수도 많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환 청구할 뿐이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대규모 자금의 용이성, 소유권 행사, 이 상한 청구권이라 상한 청구권 제한으로 대규모 자금이 조달 가능하다. 만약에 상한 청구권이 제한한 유한 책임이 아니라면 이 프로젝트 망하면 자기 이거 사재까지 이 개발업자 시행자가 주주가 자기 사재까지 다 들어가 몽땅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 아무도 이 사업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유한 책임이니까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원칙으로. 우리 주주가 원래 그렇잖아요. 주주는 자기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거지 사재까지 들어가 무한 책임질 리는 없지. 그럼 주식회사 주주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입 비용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다. 아까 고위험이니까 고리지. 당연하지. 그 다음에 채무 수용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이 개발업자가 자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업자 사업주가 자기가 부채를 추가 빌리고 싶으면 채무 수용 능력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라. 또 별도 독립회사를 만들어가 거기 부채 아닙니까? 자기 부채가 아니지. 채무 수용 능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서 둘째 줄. 사후 자금 관리, 엄격한 사후 관리는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다. 엄격한 사후 관리 에스코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당연히 빌려주지 않습니다. 대주단, 이 금융단이라. 대주단, 금융단이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시험 나와요. 금융단, 금융기관, 대주단 같은 말입니다. 돈 빌려준 금융기관이겠죠. 결제위탁 계정, 그 별표. 결제위탁 계정, 에스크로 계정을 운용. 이거 없으면 안 빌려줘. 주로 이제 발전소, 고속도로, 터널, SOC, 사회간접자원에 많다. 뭐 사회간접자원 말고 아파트라든지 또 학교 기숙사라든지 뭐 학교 뭐 특정 돈 건축한다든지 여러 군데 들어갈 수 있죠. 자, 우측에 금융기관이 부동산 사업에 대한 자금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갈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설명 그리가 먼 것은 금융기관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 물었지. 1번 부외 금융 누릴 수 있어 채무 수행 능력이 제고된다. 이거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T 부채가 안 잡히므로 사업주가 추가 채무 수행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지. 금융기관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거 틀린 거예요. 말 자체는 맞지만 금융기관의 장점은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 2번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 수수료 등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고고 개발 사업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 꽤 높은 수익률을 올 수 있다. 우리 아파트 옛날 한 10년 이전에 PF가 돈 벌었다 이 말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를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정, 위험 있는 곳에 보정 의무가 있겠죠. 그죠? 하게 됐고. 그 다음에 4번.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정보 비대칭이란 말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적 가장 중요한 현상인데, 정보 비대칭. 금융단이 우리 기업의 담보대출은 기업 생리는 기업주는 아는데 은행은 모르잖아요. 그 대출을 서류 심사도 보면 위조 변조된 뭐 과다 대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금융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를 그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굴지의 컨설팅 회사에다가 컨설팅회가 확인하기 때문에 주주 네가 아는 거나 시행사 네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별반 차이 없다 이런 뜻이라. 정보 비대칭이 완화된다 이렇게 합니다. 정보 비대칭. 문제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 5번 개발 사업주의 개발 사업 현금 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 그럼 이 말은 이 사업주의 자기 T하고 이 회사의 T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 별도 T지. 독립재산이지. 당연하지. 사업주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는 파산했다고 해서 이게 파산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이게 아니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파산했다고 해서 사업주 T에 영향을 주거나 이건 아니다 이 말이지. 독립재산이다. 자, 우측은 이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둘 다가 출자 지분이다. 그죠? 출자 지분이다. 신은 뭡니까? 신디케이트. 신은 함께
동일한 뜻이고 딕은 두 함께 한다, 함께 출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출제한다.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소액 다수라, 소액 다수. 근데 조인트 벤처는 용어 자체가 벌써 몇몇 사람 소수 조인해서 벤처니까 위험이 좀 높게 보이죠. 다액, 고액을 큰 금액을 몇몇 사람 큰 금액으로 약간 벤처 위험스럽게 출제하는 그걸 보고 조인 벤처다 이렇게. 소수가 큰 돈이니까 약간 벤처 위험하지. 그거 마시면 되고 다른 거 시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은 일단 우리 시험 범위 제외 필요 없고, 다음 자 개발 관리론인데 개발 관리는 요거 다음 우리 한 번 남았지 한 번. 다음 한 번 개발 관리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개념 제일 쉽죠. 여기가 우리 아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단 이거는 제껴놓고 뒤에 감정평가론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평론.